어쨌든 이 통화에 대한 질서들은 모든 나라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아,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죠. 네, 너무 이게 스펙타클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그냥 사고 파는 거에 어. 자꾸 집중이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어.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웅달 책방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웅달 책방 좀 자주 찾아뵀는데 이번에 올해는 좀 처음 출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들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또 시장이 지금 또 회복되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기로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두죠.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뭐 스택스 같은 코인들 굉장히 지금 또 핫하죠. 굉장히 핫한 그런 어떤 테마들 그런 걸 이제 내러티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자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저는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을 비롯해서 7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리고 미래가치연구소랑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크립토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혼자 투자하시면 너무 외로우시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 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도 함께 오셔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채널들, 네.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들까지 네. 포함해서요. 링크 꼭 차 네.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정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요, 작가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요. 크립토 윈터를 보내고 있다. 네. 라고 이렇게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쵸. FTX 터지고 나서.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또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크립토 윈터를 완전히 지나갔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좁은 의미에서 크립토 윈터를 해석을 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궤도가 조금 벗어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립토 윈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이 뭐 초겨울이나 한겨울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조금씩 벗어나서 이제 봄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네. 아, 그러면 혹시 그 비트코인이 네. 그 연초 대비해서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전 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이제 가상자산이 좀 역대급으로 또 많이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을 했던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조금 지겨우실 텐데 매크로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인플레이션을 뭐 탈출한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뭐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연말까지 이제 하반기까지 갔을 때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건데 이 내후 외환이라고 해서 이 내후에 해당되는 이 내부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크립토 시장이 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또 조금씩 더 움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악재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는 악재이면서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가 좀 이 산업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했을 때는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게 호재가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어떤 SEC의 지금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시장에 또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줄 수 있을 여지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거를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크립토 윈터를 벗어나고는 있다. 네. 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네. 그리고 바닥은 나왔다고 보신다. 일단은 이 바닥에 대한 지점도 제가 네. 이제 이따가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좀 바닥을 짚는 지표들은 대부분 온체인 데이터거든요.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짚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지표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거기에는 이제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변수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제 무릎 어딘가 정도에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이게 무릎 보통 이제 투자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죠. 무릎에서 사서 네,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무릎 뭐 전후 정도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까지 네.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주식시장 잠깐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네. 막 그 주식시장도 되게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되게 논쟁이 많았던 게 네. 뭐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막 논쟁이 많았는데 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뭐 상고하저, 상고하고 뭐 다 이게 맞아요. 되게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가늠을 해보는 건 좋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누구도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그 부분이에요. 일단 거시경제 이슈 자체는 올 하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규제에 의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 어돛션, 채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 하반기 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나 많이 규제가 빨리 정리가 돼서 많은 자본들이 채택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부분들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규제가요, 그 시간을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잘 풀릴 거라고는 보시긴 하는 건가요? 그럼요. 잘 풀릴 거라고 보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형성된 자본의 규모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어돛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뭐 매입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국가들이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비트코인은. 근데 이 비트코인의 그런 도입이 이루어졌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렇구나. 규제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성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요, 그 홍콩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한다고 그렇죠. 이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사실은 조금 변수들이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지배하는 건 보통 내러티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들어보셨죠? 내러티브라는 얘기. 근데 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이 전염성이 강한 이야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는 펀더멘털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펀더멘털보다는 이런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좀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트렌드 변화들이 내러티브의 변화들을 보면은 뭐 영지식, GK, 테마에서 레이어 2 얘기 지금 굉장히 또 폴리곤이나 아비트럼이나 뭐 옵티미즘 굉장히 또 올해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LSD라고 해서 이 유동성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건너갔다가 지금은 이제 또 중국 이슈까지, 홍콩 이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국, 홍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홍콩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상위 7% 이상의 어떤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6월 1일부터 이 라이선스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거래소들이 이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오픈을 하겠다. 약간 요런 이제 확정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홍콩 재무장관이 이 홍콩을 이 암호화폐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들도 홍콩으로 지금 막 짐 싸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당연히 돈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냐. 중국? 그렇죠. 중국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 허용을 해줬다? 중국이 허용을 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게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 사업을 육성한다는 얘기는 좀 오래전부터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어쨌든 금지를 했지만 홍콩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중국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이거는 블룸버그도 직접 얘기를 했죠. 중국 베이징 정계에서 굉장히
이걸 환영하고 있다. 어. 뭐 이런 기사들이 직접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중국이 없이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또 중국뿐만 아니라 또 남미로 가면은 음. 브라질도 암호화폐 허용한다고. 그렇죠. 어.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둠션 이게 이제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채택인 거죠. 네, 채택이에요. 어. 채택, 도입 뭐 이런 뜻인 거죠. 어. 남미 국가 중에서 뭐 다들 아시지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로 가장 먼저 도입을 했죠.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막 나쁜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은 약간 국가의 영웅 같은 그런 그래요? 분위기가 돼요. 가장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의 승부수가 굉장히 통했다는 기사들이 지금 막 또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채권을 발행해요. 어. 이게 또 합법화가 됐거든요. 근데 엘살바도르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브라질 같은 그럼요. 경우는 남미의 대장이면서 그 뭐 세계 뭐 10위권 명목 GDP 12위 12위. 네, 경제 대국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결제를 합법화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남미 전체로 이게 많이 번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제 무역에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중국이죠. 근데 이 세 개 나라가 또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은 브릭스 소속 국가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브릭스가 지금 이제 미국의 저항을 해서라고 할까 어쨌든 미국과의 대척점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브릭스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1%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의 절반이네요. 왜냐하면 인도가 들어가고 중국이 들어가다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브릭스가 뭔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요건 내피셜이지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펙 국가들이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아랍에미리트가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 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뭐 샌드박스 같은 프로젝트들이랑 협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도입 자체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게 특징을 보면은 미국과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죠. 국제 통화 질서에 네.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인데 공교롭게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입장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갑자기 규제를 엄청나게 세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한다는 거는 미국도 나름의 이거를 본인들이 컨트롤하고 통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미국이 뭐 막고 싶다고 해서 그냥 없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뭐 그렇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외환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달러를 갖다 그렇게 보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거기다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이 채택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의 뭔가 패권, 힘을 가지려면 통화가 그렇죠. 핵심이고 그렇죠. 기존에는 달러가 중심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걸 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그런 브릭스 국가들이 입지가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 거잖아요. 종속된 거잖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자기들 나름의 그렇죠. 통화 체계를 다 갖췄죠. 스위프트 말고 이제 본인들 유럽도 가지고 있고 뭐 중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브릭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통합을 하려는 건데 그게 지금 뭐 비트코인이 될 거라 이거는 너무 많이 간 얘기인 거고요. 지금 현재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디지털 위안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CBDC에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이 총력을 다했던 이유는 이 기회에 스위프트 이외의 세계에서 본인들의 이 위안화를 갖다 가지고서 기축통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이 너무 중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뭔가 너무 중립적인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게 어떤 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거는 또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제 무역에서 암호화폐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전혀 계산 없이 하는 얘기들은 아니란 거죠. 물론 이런 얘기들은요, 사실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은 뇌피셜은 있어요. 굉장히 중간이 많이 왜곡되고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이 화폐의 어떤 그런 경쟁들, 전쟁들은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40%를 넘는 인구에 있는 그 경제권이 묶인다고 했을 때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협이 되니까 엄청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암호화폐 자신들도 들어와서 규제하려고 하고 컨트롤 아래 두려고 그렇죠. 하고. 컨트롤 안에 두려고 하는 거죠. 예, 보면은 이게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쓴 책 네. 은행이 멈추는 은행이 날 멈추는 책에도 날. 보면은 그 BIS 같은 국제결제은행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갖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수장들을 갖다가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막 굉장히 본인들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폐가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되는 것들 자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이 다른 건 다 봐줘도 이 달러에 이게 또 완전히 이게 뭐래 대드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싫어하죠. 그래서 이게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친해지고 있더라도 미국이 다른 건 다 참아줘도 이 위안화를 통해서 석유 결제를 하는 것만큼은 못 봐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어쨌든 이 통화에 대한 질서들은 모든 나라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네, 너무 이게 스펙타클하고 이게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그냥 사고 파는 거에 자꾸 집중이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안 믿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믿건 안 믿건 일어나는 일들인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일 뿐이라는 거죠. 얼마나 물밑에서 치열하게 서로 계산을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SEC가 이렇게 갑자기 나온다는 게 뭔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렇죠. 뭔가 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계산들과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이다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계획이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월가에서도 그 FTX 터진 다음에요. 막 제도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뭔가 거래소 같은 거 맞아요. 만든다고 막 EDXM 하잖아요. 거래소. 그런 게 다 그렇게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토큰 포스트라는 매체랑 디지털 에셋이라는 매체에 이제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토큰 포스트 이제 가 보시면은 제가 그 EDXM에 대해서 써놓은 칼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제가 좀 거기에는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적긴 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팍소스의 어떤 그 규제가 지금 하기 전에 제가 쓴 칼럼인데 그래도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 생각은 변하진 않아요. 근데 이 EDXM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이제 지금 SEC의 어떤 분위기와는 반대잖아요. 이 월가주도 거래소에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까지 이 4개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가장 안전한 코인이죠. 그렇구나. 이더리움은 약간의 좀 의구심이 남아있지만 대부분 다 가장 안전하고 SEC에서도 가장 반길 만한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거래를 하게 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유입시킨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 논리는 그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1차적인 어떤 과정은 아마도 현물 ETF 승인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럼을 읽어보시면은 이 선물 ETF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현물 ETF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가 선물 ETF 승인됐을 때 다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드디어 제도권으로 유입됐다. 그렇죠. 제도권으로 유입된 건 맞는데 선물 ETF가 처음에 프로쉐어스인가요? 그 처음 승인됐을 때 가격을 보시면은 그때가 비트코인 최고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선물 ETF가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정점에서 선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거는 뭔가 또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뭔가 너무나 큰 상승세에 대해서 선물은 이제 숏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미국 당국의 어떤 의지들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지금 현물 ETF가 만약에 월가주도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어떤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롱
상승장에 대한 아.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제가 박종원 작가님 또 만나 뵙고 또 한 분 오태민 작가님 네. 이렇게 만나 뵙고 비트코인 투자 시작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책임을 물렸다가 지금 다 수익권으로 또 지금 가셔가지고 이제 수익권으로. 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자산이 걸려 있어서 좀 힘들 때도 있고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스케일이 연결될 때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이게 뉴스가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주식시장이 10년에 벌어지는 일이 1년에 벌어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진짜 맞아요. 네. 그 변동성이 비교할 수 없는 변동성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치솟아 오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이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이기고 지금 웅달님처럼 그런 걸 좀 즐기고 재밌어요. 재밌고 그 것이나 이런 게 그쵸. 너무 재밌으니까. 맞아요. 그래야지 버틸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부가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접근법이 진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어쨌든 중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지정학 관련된 거, 글로벌 패권 뭐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죠.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고 재밌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박정환 작가님 덕분입니다. 너무 저도 되게 많이 배워요, 진짜로. 앞으로 1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네. 그리고 암호화폐 트렌드 2023. 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